이번 시간은 수출 주도 공업화에 대한 저항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주도 공업화는 한국의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를 새로 개편하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사회 일각의 저항도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 자체가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수출 주도 공업화의 난점은 우선 임금 상승에서 왔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학자 W.A. 루이스의 무제한 노동 공급론이 상정하는 바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제한 노동 공급론은 후진국의 농촌에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0에 가까운 과잉 인구가 대량으로 존재해서 그들이 임금 상승 없이 도시 공업 부문에 공급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후진국에서는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가 우상향하는 것으로서 간주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1960년대 초부터의 경제 개발에도 불구하고 공업 부문 실질 임금은 수년간 정체되었다가 196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기준 제조업의 임금은 1963년부터 1965년 3년간 1961, 62년의 임금 수준을 밑돌다가 1966년에 1961, 62년 수준을 회복한 후 1967년부터 1961, 62년 임금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무제한 노동 공급론이 시사하는 바처럼 한국에서도 공업화와 더불어 곧바로 임금이 상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뒤늦은 임금 상승은 경제 개발에 따라 잔뜩 고양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로서 조건이 매우 열악한 근로 현장 중 하나였던 청계천 피복 공장에서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태일 분신 사건은 청계천 피복 공장의 재단사로서 노동조합을 조직해 미신공과 보조공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 했던 20살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 자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보시는 자료의 왼편은 농성근로자 소신 자살, 소신은 몸을 태웠다는 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1970년 11월 14일자 사회면 기사입니다. 오른편은 인권변호사 조영래가 쓴 전태일의 일대기 평전의 표지입니다. 전태일이 고발한 것처럼 청계천 피복 공장의 근로조건은 열악했으나 그곳은 빠져나올 수 없는 저임금의 늪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 거쳐가는 경제성장 사다리의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청계 피복 공장의 최하층 미싱 조수에서 출발한 전태일은 자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최정점 근로자인 재단사로까지 수직 성장한 바 있었습니다. 청계 피복 공장과 같은 봉제 공장에서는 시다가 미싱사가 되는데 보통 4년 반에서 6년이 걸렸는데 전태일은 2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재단 보조로부터 재단사가 되는데 반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태일처럼 고속 성장 승진하지 않더라도 시다로부터 미싱사로 혹은 재단 보조로부터 재단사로 성장하면 임금은 크게 뛰었습니다. 전태일은 이 빠른 성장과 임금 상승보다 당장의 열악한 현실에 분노해서 항의 분신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1967년부터 1979년까지 제조업 임금은 급상승했습니다.
실질임금은 이 기간 중 연평균 11.1% 상승해서 1979년의 실질임금은 1966년 수준의 4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급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단순 경공업품의 제조는 곧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주력 수출 상품의 하나였던 가발 제조가 1970년대에 급속히 사양화한 것은 그 좋은 예입니다. 한편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과 병행해서 그 엔티태제로서 야당의 경제 노선이 형성되었습니다. 1960년대의 야당, 민중당, 신민당은 박정희 개발 체제를 공업제일주의, 외자의존, 대일예속, 재벌 정상배 위주의 특권 경제라고 규정하고 농공합작과 외국자본 통제, 자주체제, 대중본위를 내세우는 대중경제체제를 제창하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도 박정희 정부와 야당은 농공균형개발, 기간산업의 건설, 국내 분업 관련의 중시 등에서 같은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중반 수출주도 공업화와 외자 도입 확대, 대기업 육성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야당은 농공균형 발전과 합작, 외자 통제, 대중본위 등을 제창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주안점마다 정반대 입장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1965년 1월 야당 민중당의 당수 박순천은 100만 안정농가를 창설하기 위해서 국내 자본을 동원하는 공업화를 할 것을 제창했고 이듬해 1월에는 그 노선에 대중자본주의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66년 10월 민중당의 이듬해 대통령 선거 후보로 영입된 헌법학자 유진호는 재헌헌법에 이익균전 규정을 실현하자며 대중경제를 제창하였습니다. 이 대중경제론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대중에 의해 널리 알려지고 확산되었습니다.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당시 좌파 지식인 박현채, 정윤형, 임동규 등이 집필한 것입니다. 박현채는 1970년대 후반 민족경제론이란 책으로 반정부 성향의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끈 인물입니다. 김대중 씨가 1969년 경희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는데 그 석사 논문도 박현채가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파행적 산업구조, 대외 의존성 등의 특징을 보이는 관료주도 매판 독점 자본주의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은 차단되고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될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대안으로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제체제에서는 국가자본주의 부문에서 생산재 공업을 담당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업화에서 소비재 공업이 영위되며 농업과 광업이 공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국내 분업에 기초한 내포적 공업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대중경제론과 더불어 주변 4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소련에 의한 안전보장론을 제창했는데 그 노선에서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방위산업 육성이나 그를 위한 중화공업화의 필요성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및 정책적 추진 없이는 조선 자동차 기계공업 등 중화공업의 발전은 분리 불가능했습니다. 대중경제론을 따를 경우 수출주도 공업화도 중단 내지 축소할 것이어서 전자공업의 발전도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의 노선을 따를 경우 오늘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발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의 대중경제론은 경제개발 전략으로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됨과 더불어 대학생과 비판 지식인 사이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대중 씨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10년 새도 썩은 정치 못 참겠다 갈아치자라는 구호를 들고 나와 특유의 탁월한 언변으로 국민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사진은 1971년 4월 18일 장충단 공원 유세에서 김대중 씨가 공원을 가득 메운 청중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얻은 득표만큼은 아닐지라도 그의 대중경제론, 박정희의 수출주도 공업화에 대한 비판은 국민들, 특히 반정부 성향의 대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962년에서 1979년까지 수출은 연평균 40%씩 증가했습니다. 경이적 증가율이었습니다. 수출은 1970년경까지는 의류, 직물, 합판, 가발의 단순 가공, 노동 집약적 품목 중심이었습니다. 이후 합판, 가발이 쇠퇴하고 전기기기, 철강, 선박 등이 주요 품목으로 부상하는 수출 대체가 진행되었습니다. 1964년 환율 개혁 등 수출 요인의 소폭 강화에 수출 기업가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어서 무엇인가 사업 기회를 찾는 에너지, 욕망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수출 급증에 따라 관련 공업이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의류봉제업, 화학섬유업, 합판공업, 전기기기업, 조선업 등이 순차로 발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양국에서 원료와 설비, 부품을 들여와서 그중 미국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분업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업화 개시 수년 후부터 임금은 지속 상승했고 또 노동자 저항도 개시되었습니다. 야당은 수출주도 공업화 경제 개발에 대해 소수를 위한 매판적 개발 체제라 비난하였고 그러한 인식이 반정부 성향 대학생, 지식인들 사이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경제 개발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정하는 심리가 여기서부터 싹 텄습니다.